서울의 11월은 바람이 매섭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한민주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누비고 있었다. 새벽부터 배달을 시작해 오후가 될 때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핸들을 잡았다. 기름 냄새, 매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계의 일부였다. 민주는 서울 여곽의 낡은 고시원에 어머니 오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리가 아파 일을 하지 못했고 민준이 온전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배달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의 어플에 특이한 요청이 하나 들어왔다. 장거리 개인 운행 요청. 목적지 전라남도 구례군 도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다. 보통 이런 요청은 잘 들어오지 않았기에 그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제한된 금액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의뢰인의 설명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릴 적 기억을 찾고 싶습니다. 조용히 다녀오고 싶습니다. 호기심과 생활비 걱정이 동시에 그를 자극했다. 민주는 응답을 수락했고 약속된 시간에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서 의뢰인을 만났다. 의뢰인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차분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짐도 없이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한민준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준혁 씨 맞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엔 뭔가 묘한 슬픔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헬멧을 건넸다. 두 사람은 곧장 남쪽으로 향했다. 차가 막히는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거울로 뒷자리를 흘끗 보았다. 준혁은 도심을 떠나면서부터 계속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몇 시간 후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다. 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요, 혹시 구례는 자주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요. 구례는 처음이에요. 근데 어릴 적 사시던 곳인가 봐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익숙한 장면들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민주는 순간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 단순한 여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중요한 삶의 한 조각을 찾으러 가는 듯했다. 두 사람은 곧 구례 시내를 지나 깊숙한 산길로 들어섰다. 구불구불한 산길, 어두워진 하늘, 서늘한 공기. 민주는 갑자기 준혁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저기요, 잠깐 멈춰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낯이 익어요. 민주는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웠다. 준혁은 천천히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조심스럽게 도로 옆에 작은 언덕 쪽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오래된 돌담과 낡은 창호지가 붙은 작은 한옥이 있었다. 이 냄새 여전히 그대로네요. 민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혁의 얼굴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여기서 자란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도요. 이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주 잠깐 동안. 그럼 혹시 지금 어머니를 찾으러 가시는 건가요? 준혁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성함이 오미숙입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이름. 너무도 익숙한 그 이름. 하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미숙 씨요. 전 어릴 적 어머니와 여기서 살았었는데 아버지 쪽 가문에서 저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후론 연락도 못 드렸고 지금도 살아 계신지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어릴 적 기억에 따라 여기에 다시 와봤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 자신이 지금 데려온 이 남자, 어머니의 진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묵기로 했다. 민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수십 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종종 중얼거리던 말이었다. 내가 내게 와줘서 엄마는 그때 살아갈 이유가 생겼단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내일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구례의 하늘은 맑고 고요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민준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계속해서 묘한 불안감에 조여들었다. 서준혁은 이미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 속엔 깊은 슬픔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생각보다 잠이 오더군요. 이 공기 때문일까요? 서울보다 훨씬 조용하죠. 여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닫았다. 오늘은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어머니를 찾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말 어릴 적 그분의 아들이 맞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 하지만 그는 이 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28년을 가슴에 묻은 진실을 자신이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다. 같이 가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여관을 나섰다. 마을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준혁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눈빛을 살폈다. 그 눈엔 감정이 넘쳐 흘렀고 숨기려 해도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 골목 기억나요?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갔던 길이에요. 그때가 몇 살쯤이었나요? 4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 흐릿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들이 찾아와서 절 데려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말에 민준의 걸음이 멈췄다. 4살 자신이 어머니를 처음 만난 시기와도 겹친다. 그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비가 내리던 날 다리 밑에 있던 자신을 따뜻한 이불로 감싸 안아주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온 거고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노인이 하나 보였다. 구부정한 허리, 장바구니를 든 손, 느린 걸음. 민주는 그 순간 숨을 삼켰다. 어머니예요. 준혁도 그 모습을 알아보았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두 남자는 그 자리에 선 채 그녀를 향해 숨죽여 바라봤다. 오미숙은 두 남자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곁에 서 있는 준혁을 본 순간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약간 흔들렸고 다가오던 걸음이 멈췄다. 어머니.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한마디. 너무도 간절했던, 너무도 오래 참고 있던 한 단어. 준혁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 희미했지만 확신에 찬 떨림이 담겨 있었다. 두 눈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너무 늦었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그리웠어요. 오미숙은 손을 떨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 어린 얼굴은 사라졌지만 눈매와 입술, 손의 온기까지. 어머니는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찾았니 너를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28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 어머니와의 기억, 사랑.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던 감정이 밀려들었다. 분노, 슬픔, 상실, 그리고 두려움.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잠깐만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준혁의 옆에 앉아 있었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내가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민준의 눈가도 축축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 익숙한 향기,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혼란을 녹여내고 있었다. 한 자리에 모인 세 사람.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세 사람은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오미숙은 아직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오른손은 준혁의 손, 왼손은 민준의 손, 그 손 안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와 떨림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땅 위를 굴러가고 멀리서 닭우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는 달리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아,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매년 내 생일만 되면 미역국을 끓이곤 했어. 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하루하루 기도하며 버텼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아버지 쪽 집안은 부유했고 부족한 건 없었죠. 하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따뜻한 밥, 손으로 감싸주는 포근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와 헤어진 그날 이후 난 울지도 못했어요. 집안에서는 감정을 보이는 게 약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울음을 잊었나 싶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버지 쪽에서 억지로 데려간 건가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 집안은 어머니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시골 여자, 가진 것 없는 여자라며 무시했죠. 아버지는 결국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말에 오미숙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날 내가 울면서 나를 찾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겨우 손만 뻗었는데 그 손조차 닿지 않았지. 그게 내 평생의 한이었어. 민주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은 이제껏 어머니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전부의 자리에 누군가가 먼저 있었고 자신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받아들여진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그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숨겨진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미숙은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다리 밑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지. 내가 나를 본 순간 조용히 팔을 벌렸어. 나는 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너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들 말렸지. 남의 자식이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너는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야, 민준아. 그 말에 민준은 눈을 감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주던 손길, 열이 날 때 밤새 머리를 식혀주던 어머니의 얼굴, 겨울이면 발을 덮어주던 담요의 촉감. 그 모든 기억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맴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저를 보내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적이 흘렀다. 오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 있었어.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지. 내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민주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오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날 밤 내가 나를 부르며 악몽에 깨서 울었을 때 나는 결심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키겠다고.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전부였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를 바라보던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형아니, 민준 씨,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민준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항상 유모와 하인들 사이에서 자랐고 규율과 성공만을 배우며 컸어요. 따뜻함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당신은 적어도 그것을 받았잖아요. 말끝이 떨렸다. 민주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이 기묘한 상황. 하나는 피를 나눈 아들이지만 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세 사람은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이번에는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오미숙이 말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난 것도 분명 하늘의 뜻일 거야. 이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두 사람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이 낡고 작아도 함께라면 따뜻하잖니. 내가 잃어버렸던 것도 내가 얻은 것도 다 여기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구례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산바람은 여전히 서늘했다. 하지만 오미숙의 작은 집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준과 준혁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아직도 조심스럽고 낯설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마을 주변을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도왔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말 없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오미숙만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날 저녁 오미숙은 따뜻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준비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국을 뜨던 중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 올라올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의 숟가락이 멈췄다. 오미숙도 놀란 듯 준혁을 바라보았다. 서울? 네, 제가 준비한 아파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머니께서 편히 지내시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오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서울이 편한 건 알지. 나도 예전에 몇 번 가본 적 있어. 하지만 내가 편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준혁은 실망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혹시 두 분이 서울에서 같이 지내실 생각이신가요? 말은 조용했지만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렇게 된다면 민준 씨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말하긴 어렵지만 지난 28년 동안 어머니를 대신해 곁을 지켜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형이 나타나기 전까진 어머니는 저만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하루하루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나타나선 고작 몇 마디 말로 그 자리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난 그냥 뭐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당신 차지가 되는 건가요?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미숙은 두 손을 들며 말했다. 그만해라, 민준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란다. 준혁이도 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지내보자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요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민준아,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잠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운 존재였는지 헷갈려요. 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없었더라면 난 진작에 삶을 놓았을 거야. 넌 나의 희망이었고 이유였고 사랑이었어.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삼켰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일까?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시골의 밤은 조용했다. 별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때 준혁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맥주 2캔이 들려 있었다. 같이 마실래요? 민준은 대답 없이 맥주를 받아들었다. 둘은 나란히 마루에 앉았다. 말없이 몇 모금을 들이킨 후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질투요. 그래요.
당신은 어머니 품에서 자랐잖아요. 밥상 위에 김치맛, 생일 아침에 미역국,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는 손길 난 그런 걸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조용한 밤 공기 속에 그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나는 피를 나눈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반면 당신은 피가 안 섞였어도 어머니의 모든 온기를 받았죠. 그래서 부러웠고 질투났어요.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대답했다. 난 형을 미워했어요. 처음엔 단지 낯설어서 그랬고 나중엔 두려워서. 어머니를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진 유일한 것마저 사라질까 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밤을 나누었다. 말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미숙의 말처럼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굴에는 비가 내렸다. 가을비는 조용했고 마당에 떨어진 감잎들을 촉촉하게 적셨다. 오미숙은 오래된 우산을 들고 마을 시장으로 향했고 민주는 앞마당에 쌓인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혁은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서울과 통화 중이었다.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이전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익숙했다. 서울에서 수많은 계약과 비즈니스를 처리하던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마친 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당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 물었다.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유료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에요. 이젠 어머니도 좀 편히 지내셔야죠. 그 얘긴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민주는 장작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럼 어머니에게 선택하라는 건가요? 준혁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사셨어요. 이 집, 이 마당, 이 나무, 모든 게 어머니 삶의 일부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어머니에게 진정한 집일까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죠. 준혁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요. 내가 어머니와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약 챙겨드리고 비 오는 날엔 감나무 아래 떨어질까 봐 담요 덮어드리고 당신은 그 시간들 없이 갑자기 나타나선 모든 걸 정리하려 하잖아요. 난 그저 이제라도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할 일이에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냉기 어린 공기 속에 뜨거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미숙은 조심스럽게 두 아들을 부르더니 식탁에 마주 앉혔다. 비에 젖은 어깨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호했다.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말을 해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그녀는 두 아들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울 얘기 들었다. 준혁아, 너의 마음 고맙다.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해.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단다. 이곳에서 내 동생과 함께 살아왔고 너를 그리워하며 버텨온 시간들이 이곳에 스며들어 있어. 서울은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말할 이야기는 너희 모두가 들어야 해. 정적이 흘렀다. 사실 민준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나도 많이 흔들렸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지. 하루는 정말로 복지시설에 데려다 줄까 고민도 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날 보며 웃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가 살아났단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고. 그때부터 민준이는 내 삶의 이유였고 빛이었어. 오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넌 나에게 준혁 못지않은 아들이야.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준혁아, 너는 나의 첫아이야. 널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시간은 내게도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어. 너를 뺏기고 나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단다. 지금 너를 다시 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오랜 시간 셋은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서로에 대한 오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밤에 흘러나왔고 조용히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마을로 들어왔다. 고급 세단,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 그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서기태, 준혁의 아버지였다. 그의 등장은 다시 한번 이 가족을 흔들기 시작했다. 서기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을을 둘러보았다. 구례의 한적한 풍경, 비에 젖은 흙길, 그리고 그 길 끝에 보이는 낡은 집, 그가 상상하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공간이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지만 서기태는 그것도 거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빛엔 의심과 불쾌함이 가득했다. 우미숙은 마당에서 감잎을 치우고 있다가 그를 보자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기태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서기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이렇게 살고 있었나? 그 말에는 안부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냉정한 확인일 뿐이었다. 그 순간 준혁이 안에서 나왔다. 아버지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서울에서 연락도 없이 사라지더니 겨우 이런 총구석에서 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저 여자라뇨? 어머니입니다. 넌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책임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냐?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돌려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제 어머니에게. 서기태는 준혁을 노려보았다. 넌 내 아들이야. 내 후계자고 내 가문의 이름을 잇는 자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에 휘둘려 다 망치겠다고. 그 이름을 잇는다는 게 사람 하나 짓밟은 일이라면 그 이름 제가 굳이 안 가져도 됩니다. 정적이 흘렀다. 우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태 씨, 난 당신이 날 떠났을 때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았어. 당신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도 난 그저 조용히 살아가려 했지. 근데 왜 지금 와서 얘 다시 흔드는 거야? 서기태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시골 마을에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데. 결국 다른 놈 하나 데려다 키우며 위로받고 살았겠지. 그 순간 민준이 문을 열고 나왔다. 대화는 전부 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고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다른 놈이 바로 접니다. 서기태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뒤 피식 웃음을 흘렸다. 내가 바로 그 놈이구나. 예, 그 놈이 지난 28년간 어머니 곁에서 함께 살았고 병간호했고 예로운 시간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준혁 씨가 부재했던 시간 동안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기태는 민준을 아래 위로 훑으며 비웃듯 말했다. 무슨 자격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무슨 권리로 감히 이 가정에 끼어드는 거냐? 민준은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다. 자격이요. 그 자격, 당신이 버린 겁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아들을 데려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날 당신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버리셨어요. 그 순간 준혁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는 민준 씨를 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태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어머니를 위해 살아온 그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오래 어머니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기대고 살아온 사람은 그 형이에요. 넌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서기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오미숙을 바라보았다. 준혁이는 데려가겠다. 더 이상 이곳에서 감정에 휘둘리게 둘 순 없어. 오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 당신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처럼 더는 누굴 강제로 끌어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과거의 오미숙이 아닌 이제는 두 아이를 품고 지켜내려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기태는 마지막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넌 지금 내게 등을 돌리는 거나. 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주셨지만 사랑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 이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기태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고 떠나갔다. 차의 붉은 미등이 멀어질수록 세 사람의 어깨에서 뭔가가 가볍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날 밤 오미숙은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거야.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야.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멎었고 밤하늘엔 별이 떠올랐다. 그리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길목에 함께 서 있었다. 서기태가 떠난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준혁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례의 밤하늘은 서울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정직했다.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형,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오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거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처음으로 거역한 거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히 무섭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마치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것 같았어요. 형도 가족이 필요했던 거야.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 같았을지도 몰라. 준혁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그동안 성공만 쫓았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 회사의 목표, 이름, 가문 모든 게 정해져 있었고 전 그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웠고 공허했어요. 지금은 누군가가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너, 이제야 내가 진짜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껴요.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형, 이제 여기 남는 거야. 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정리해야 할 게 있어. 회사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여기 남는 건 도망일지도 몰라. 그래, 예. 하지만 준혁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 돌아올 거야. 자주.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머무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민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앉아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숙은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다. 준혁아, 오늘 서울 올라가는 거지? 네, 어머니. 차 조심하고 식사 거르지 말고 몸 상하지 않게. 그녀는 말하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떠나는 아들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이번엔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으로 떠나는 아들을 보내는 일이었다. 준혁은 짐을 싸며 조용히 민준에게 말했다. 형, 이거.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와 명세서 그리고 명예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이 집, 어머니 명의로 바꿔놨어. 혹시 몰라서 말인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해놨어. 민주는 놀란 얼굴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나도 이제는 가족을 지킬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다. 오미숙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다녀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언제든 돌아와.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금방 또 올게요.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민준과 오미숙은 조용히 서 있었다.
흙길을 달려나가는 타이어 자국은 금세 비에 지워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며칠 뒤 민주는 마을 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그 역시 무언가 변화하고 싶었다.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노인들을 도와 장을 봐드리고 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동네 꼬마가 물었다. 민준 아저씨, 왜 여기에 살아요? 서울 가면 좋잖아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가 내 집이거든. 진짜 집이에요. 아파트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여긴 엄마가 있어. 그리고 나를 진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 그날 저녁,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아. 엄마. 준혁이가 떠난 뒤에도 이렇게 조용히 지내줘서 고맙다. 엄마, 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이니? 엄마 옆자리. 형이 오기 전에도, 형이 떠난 후에도 난 항상 여기 있었잖아. 오미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다. 가족이란 결국 머물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피보다 진한 것은 기억이고 추억이며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세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서울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준혁은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며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몇몇 이사는 그의 선택에 불만을 품었고 투자자들은 그의 가치관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스스로 묻고 있었다. 성공, 명예, 돈이 아닌 진짜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 무렵 민주는 구례에서 조용히 바쁘게 지냈다. 마을의 빈집을 고쳤으며 작은 공동 작업장을 만들었다. 목공을 배우고 수리 기술을 익히며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마을 청년 몇 명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마을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오미숙은 두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매일같이 기도했다. 각각의 길 위에서 성장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 다시 구례로 내려가도 될까요? 그럼, 넌 언제든 이 집의 아들이야. 며칠 뒤 준혁은 다시 그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마신 마을 공기는 차고 맑았다. 그는 짐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단 하나의 상자 안에 그는 서류철 대신 나무 조각과 공구들을 넣어왔다. 민준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 그를 발견했다. 왔어요? 오랜만이네, 형.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았다. 서울 정리는 다 끝났어요. 거래, 회사도, 주식도, 일부 자산도 정리했어. 이제는 천천히 살려고. 잘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형, 여기 우리 같이 다시 지어보는 거 어때요? 뭐려? 엄마 집 말고 우리 셋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일도 하고 사람들도 부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작은 공간 말이에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뭔가를 상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형이랑 나랑 엄마랑 같이 머무는 공간. 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날 밤 오미숙은 두 아들의 계획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나는 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았어. 빈집에 불이 켜지고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그런 게 진짜 집이지. 며칠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구조와 재료를 담당했고 준혁은 설계와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 오미숙은 밥을 짓고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 찬을 나누고 아이들을 모아 간식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다. 요지에서 내려온 청년도 합류했고 서울에서 자원봉사자 몇 명도 내려왔다. 점점 작업장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갔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쏟아졌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비닐을 덮고 바닥을 다지고 흙을 이겨 벽돌을 쌓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한 마을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 집은 대체 뭐 하는 곳니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누구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여지 사람도요. 준혁이 덧붙였다.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나의 꿈이 천천히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던 날, 세 사람은 나무 바닥에 함께 앉아 작은 잔을 들었다. 찻잔 안에는 진한 감입차가 담겨 있었다. 그 향기는 이 집이 가진 모든 계절을 품고 있는 듯했다. 여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준이 물었다. 우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의 집 어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 모두 따뜻한 기억을 하나씩 가져가면 좋겠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스름이 내리고 먼 산자락엔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풍경은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길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있을 자리를 찾았구나. 기억의 집은 어느덧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여벽은 나무와 흙으로 정갈하게 마감되었고 내부에는 따뜻한 조명과 손으로 짠 커튼이 걸려 있었다. 바닥은 황토로 단단히 다졌고 구석에는 아담한 화덕이 놓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들렀다. 누군가는 의자를 만들고 누군가는 담장을 쌓았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옛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든 풍경이 하나의 가족 같았다. 준혁은 벽에 걸릴 나무 간판을 직접 깎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물었다. 무슨 글씨 새길 거예요? 기억의 집,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문장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해요. 뭔데요?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머무는 모든 이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딱 이 집에 어울리는 말이야. 며칠 후 기억의 집은 드디어 완공되었다. 특별한 기념식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모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오미숙은 부엌에서 도토리묵, 나물무침, 가미밥을 준비했고 마을 아이들은 종이로 만든 장식을 벽에 붙였다. 그날 저녁 집 앞 평상에는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차와 함께 담소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젊은이들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미숙은 조용히 마당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앞의 풍경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장면이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 그때 낯선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과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다. 민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여기 머물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조용히 있고 싶어요. 물론이죠. 오신 걸 환영해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김선우예요. 그녀는 젊은 나이였지만 눈동자에는 지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오미숙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우 씨, 여긴 편히 쉬어도 되는 곳이에요. 방도 준비되어 있고 밥도 금방 차릴 수 있어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쉬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손길이 오랜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선우는 기억의 집의 작은 방 한켠에 누웠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창틈으로 들어오는 등불의 불빛,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며칠 뒤 선우는 마당에서 꽃을 심기 시작했다. 손에 익지 않는 호미질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오미숙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꽃은 뿌리 내릴 곳을 알지. 사람이든 꽃이든 마음 둘 곳만 있으면 다시 피게 돼.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 이후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기억의 집을 찾았다. 도시에서 탈진한 직장인, 대학을 중퇴하고 길을 잃은 청년, 홀로 된 노인,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그들 모두는 상처를 안고 있었고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을 필요로 했다.
준혁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 공예 수업, 독서 모임, 마음일기 쓰기 워크숍 작지만 깊은 시간들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민주는 마을과 연결해 농촌 체험을 운영했다. 아이들은 직접 씨앗을 심고, 감을 따고, 김장을 담그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오미숙은 여전히 부엌을 지키며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졌다. 그녀의 음식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안에는 삶을 끌어안는 정이 담겨 있었다. 기억의 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갔다. 이곳은 단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장소였다. 어느 날 저녁, 민중과 준혁, 그리고 오미숙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감나무엔 노랗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외롭지 않아. 형, 민준이 말했다. 응, 우리 진짜 잘 살아낸 것 같아. 맞아.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적어도 지금은 옆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세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억의 집의 창문마다 불이 밝혀졌다. 각기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말소리, 조용한 책장 넘기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는 이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고래에는 첫눈이 내렸다. 감잎이 모두 떨어지고 들판은 흰 이불을 덮은 듯 조용해졌다. 기억의 집도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며 더 깊고 고요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오미숙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끝에 익은 동작, 불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은은한 국물 냄새.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특별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중과 준혁이 함께 식탁을 차렸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선우가 정성껏 만든 겨울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기억의 집에 머무르던 이들이 다시 모이는 날 작은 고마움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다. 김선우도 돌아왔고 한때 방황하던 청년 재영도 다시 얼굴을 보였다. 기억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도시로 돌아가 학업을 재개했던 효진도 따뜻한 코트를 입고 찾아왔다. 여전히 이 집은 따뜻하네요. 그녀의 말에 오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가서 그래. 모두가 모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누구 하나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었고 다들 한자리에 앉아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에 다녀간 여러분이 다시 웃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그 말을 이어받았다. 기억의 집은 우리 가족이 만든 공간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울었던 사람, 웃었던 사람,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 그 모든 기억이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조용히 박수가 울렸다. 그 박수는 감사였고 연대였고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집은 조용해졌지만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오미숙은 화롯가에 앉아 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준혁이 말했다. 응, 나도 그래.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민주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형, 나 사실 예전엔 진짜 가족이 뭘까 고민했었어. 피를 나눠야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한 시간이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준혁이 물었다. 민주는 작게 웃었다. 결국은 누가 옆에 있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고.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가족은 선택의 결과야. 혈연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따뜻했다. 그날 밤 민주는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하얀 눈이 나뭇가지를 덮고 있었고 발밑엔 발자국이 하나둘 새겨졌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이 마당을 처음 걸었을 때는 혼자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돌아올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준혁이 뒤따라 나왔다. 형,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지. 감나무 아래서 눈 맞으며 대화하게 될 줄은. 나도. 난 늘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결과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는데 마음은 늘 공허했지. 지금은.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방눈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채워지는 느낌이야. 천천히, 조금씩 내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앞으로도 같이 이 집 지켜나가자. 그래. 우리 셋이 만든 이 집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키자. 그 순간 집 안에서 우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감기 걸리겠다. 어서 들어와.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감나무 가지 위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억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기억의 집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마을의 사계절은 그 속도로 흐르고 있었고 기억의 집도 계절의 옷을 갈아입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때론 북적였고 때론 고요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집이 외로운 적은 없었다. 초봄의 어느 날 낯선 기자가 기억의 집을 찾았다. 그는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며 최근 전국을 돌며 작은 마을의 기적이라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의 소개로 찾아온 그는 처음엔 단순히 특이한 공간이 있다는 호기심으로 왔다. 그러나 그는 곧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기자는 민중과 준혁, 그리고 오미숙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이 집이 생긴 이유, 세 사람의 관계,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변화까지. 기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다. 며칠 후 신문에 실린 제목은 이랬다. 기억의 집 피보다 진한 마음이 머무는 곳. 그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왔다. 처음엔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엔 전라도 일대에서 소문이 퍼졌다. SNS를 통해 사연이 전해지자 도심에서 지친 이들이 하나둘 가방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억의 집은 호텔이 아니었고 쉼터도 아니었다. 이곳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쉴 공간을 내주는 살아있는 집이었다. 그래서 기억의 집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맞았다. 차 한 잔, 밥 한 끼, 손 내미는 인사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 그해 여름, 한 중년 남성이 집을 찾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도 적었고 늘 혼자 먼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도 집에 머무는 이들도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오미숙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산을 바라보곤 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말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는 감각조차 사라졌죠. 그의 눈가에는 말 대신 침묵이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 집에 오고 나서 누가 제게 밥을 지어주고 잘 잤냐고 물어보고 자리를 내어주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날 이후 그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고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알려주었고 누구보다 먼저 불을 지폈다. 그의 표정엔 아직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고 단단한 생명력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억의 집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었다. 마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였고 자원봉사자들은 해마다 돌아왔다. 대학생들은 방학마다 내려와 삶의 방향을 다시 그려보고 은퇴한 교사는 이곳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미숙.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엄마가 되었다. 아픈 손을 어루만지고 지친 어깨를 감싸 안고
매일 정성껏 밥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이 집의 심장이자 중심이었다. 어느 날, 준혁이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이렇게 매일 사람 챙기기 힘들지 않아? 오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니?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야. 기억의 집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세워졌다. 기억을 나누고 싶은 사람, 기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 모두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오고 갔다. 하지만 기억의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 연기를 머금은 부엌, 그리고 누군가의 첫인사와 마지막 작별이 스며든 벽들. 그 모든 것이 증명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머물기로 선택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집은 그걸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기적이었다.